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준비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브리핑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리빙 위드 코로나 또는 코비드 제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용어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총리님, 명칭을 어떻게 해야지 국민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수용성 있게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상황을 부르면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질의를 쭉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위드 코로나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표현은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한국형 위드 코로나의 실체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한국형 위드 코로나, 마스크를 벗고 방역을 해제한 영국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마스크를 쓰고 절제된 방역을 유지하는 싱가포르의 모습도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기영 청장님, 한국형 위드 코로나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됩니까? 네, 그 위험도에 따라서 거리 두기를 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실내 마스크인 경우에는 아마 제일 마지막까지 방역 수칙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은 유지해야 되는 거고, 미접종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들과 또 돌파 감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외에서는 개인 방역 자율 책임에 따라서 벗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아마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그런 행동이 실외 활동이나 이런 것부터 조정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외에서부터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겠다. 거리 두기에 따라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어제 질의에서도요. 이 위드 코로나의 적용 시기가 고령 90% 이상, 성인 80% 이상의 백신 접종일 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장님, 이 접종 80% 90%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 접종 기준이라면 언제쯤으로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차 접종률이 91.2%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2차 접종이 진행되면 90%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추석 때까지 전 국민에 대한 70% 접종을 하게 되면 성인은 80%를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접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수리적인 모델링을 해본 결과 적어도 고위험층인 60대 이상은 90% 그리고 성인은 80% 또는 85% 정도까지 해야 위중증을 좀 줄이고 통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측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던 수치입니다. 그러면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검토가 가능한 전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가능하다. 10월 말부터.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적용을 네. 해볼 수 있는 시기다. 그 위드 코로나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이 모두 백신을 접종해도 집단 면역 도달이 어렵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전에 70%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달성하겠다는 판단, 지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월에 저희가 70%의 예방접종 목표를 제시했을 때는 변이에 대한 게 없었던 상황이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게 한 2에서 3 정도를 추정을 해서 제시를 했던 목표이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고 또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감염 차단 효과, 백신의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표도 좀 상향하는 게 필요하겠고 근절이나 퇴치를 위한 집단 면역은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단 면역은 이제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집단 면역에 대한 개념들을 다 이렇게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홍역이나 두창처럼 감염병을 완전히 퇴치하거나 근절하기 위한 그런 집단 면역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면역률이 높아지면 위중증을 줄이고 또 감염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4단계 거리 두기가 약발이 다 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방의학회 분석인데요. 청장님, 지금 4차 유행 시기에서 4단계 거리 두기 얼마나 효과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의 급격한 증가율보다는 훨씬 낮은 그런 확진자 발생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델타 변이의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감염을 예전처럼 완전히 확산 추세를 꺾어서 감소 추세까지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급증을 막는 데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의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희망 고문으로 자칫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 완화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의 완화를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장소와 업종과 시설을 대상으로 완화할 건지에 대한 기준 정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아마 위드 코로나라는 거의 핵심은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일상에 가깝게 가는 부분일 텐데요.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완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 또는 부처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리 거리두기가 일관성, 형평성, 근거 중심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으로 완화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 효과성이나 불필요한 과도한 그런 거리두기부터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뭔가 근거 중심으로 데이터 시뮬레이션이나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그 모든 업종이나 시설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2년 정도의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위험한 환경, 위험한 행동이 뭔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적용을 한다 하면은 앞으로 전 국민의 그런 백신 접종률 확대도 중요한 관건일 텐데요. 우리 정부는 4분기부터 12, 17세 백신 접종 계획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5에서 11세에 대한 접종도 늦가을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을 10월에 FDA 긴급 승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요.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초등학생 포함한 소아 접종 어디까지 전문가들 논의와 검토가 진행됐나요? 네, 지난 8월 25일 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소아청소년 12에서 17세에 대해서도 백신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령이나 백신의 종류,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 또는 학회 그리고 그 국민들의 의견 등을 좀 조율해서 9월 중으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4분기 정도부터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5에서 11세 접종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일단은 그 백신의 허가에서 유효성,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또한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경구 치료제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죠. 우리 독감에 타미플루가 있다면 코로나19에도 경구용 알약 먹는 치료제가 이제 임상 시험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추경해서 168억 원을 확보해서 몰루피라비르라는 알약 치료제를 성구매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경구 치료제가 우리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치료 체계의 변화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경증의 환자나 무증상 환자들은 이 치료제 먹으면서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MSD, 로슈, 화이자에서 경구용 치료제면서 경증 단계에서 투약을 했을 때 중증을 예방하는 그런 약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에서도 경구 치료제에 대해서 신약 또는 약물 재창출로 여러 가지 약에 대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구 치료제가 보완이 되면 꼭 입원 치료를 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중증자에 대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중증으로 가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관리가 훨씬 개선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치료 시스템은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병원 입원 치료, 그다음에 중환자실 치료 이런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정황이 된다. 그러면 재택 치료에 대한 검토와 집에서 확진됐을 때 증상이 없거나 경하다면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면서도 대기할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나요? 네, 현재 저희도 주로 소아 중심으로 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이미 재택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일부 성인에 대해서도 경증이고 또 단독 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매뉴얼을 체계화해서 이후에는 재택 치료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시범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증상이 가볍다면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구나에 대한 조금 더 정부의 국민 소통이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돌파 감염에 대해서도 여쭤볼 건데요. 벌써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돌파 감염이 2,5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감의 경우에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독감이 걸려도 약하게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는 어떤가요? 코로나는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돌파 감염이 됐을 때 기존의 백신 미접종자의 확진 상황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또는 금방 치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는 돌파 감염이 한 접종자 중에서 0.04% 정도가 보고가 되었고요. 돌파 감염자인 경우에는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서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화되는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증 예방 효과는 70% 이상, 그리고 사망 예방 효과는 95%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실제로 애니제임이라는 유명 학술지에서도 돌파 감염일 때는 미접종자의 감염보다 훨씬 더 그 입원 기간도 3.8에서 1.5일로 줄어들고 증상을 유지하는 기간도 16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도 백신을 접종하면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과대한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가지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소통도 추후에 근거가 더 쌓인다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차 접종 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10월부터 부스터샷 접종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백신 종류로 접종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mRNA 백신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제조사들의 허가 사항이나 아니면 국외에서의 임상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최종 세부 시행 계획은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거는 1, 2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던 1, 2차 화이자 모더나를 맞았던 3차는 다 그러면 mRNA로 백신으로 가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세부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일찍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들의 어떤 임상적인 결과나 데이터들을 좀 더 면밀히 보면서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종 간격 그리고 접종 용량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건가요? 네, 아직은 이제 허가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그런 임상 지침들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맞는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고위험군이나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6개월보다 훨씬 이전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를 의사결정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했고요. 세부 내용들은 그런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마련하겠습니다. 실제로 돌파 감염 발생하는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얀센을 접종하신 분들이 돌파 감염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럼 얀센을 맞은 분들은 3차,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스터 접종이 2차가 되겠죠? 좀 우선순위에서 접종 대상으로서 고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얀센이 조금 돌파 감염률이 높게 보고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지금 4차 유행에서는 20, 30대에 주로 발생률이 높았기 때문에 좀 더 얀센 접종 대상자들에서의 유행이 컸던 영향들도 있고 또 1회 접종이라는 그런 차이점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이제 이 백신 종류별로 어떤 간격으로 어떤 백신 접종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돌파 감염에 대한 이 데이터를 보면 아마 우선 접종에서의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얀센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화이자 1차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접종을 했는데 고지 받기로는 6주 후에 2차 접종을 한다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부의 발표를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의 수급에 따라서 2차 접종 간격 조금 다시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급 상황을 보면은 9월 달 이후에는 그래도 충분히 도입이 오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더 많이 도입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간격도 다시 4주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9월에 백신 수급 상황 때문에 9월에는 6주로 이렇게 통일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 접종 간격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접종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9월의 수급 상황 보면서 10월 달엔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네, 그럴 여지도 두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단계적 완화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확진자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 체계에 대한 대응 준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드 코로나는 이제는 1일 확진자 중심이 아닌 그 치명률 그리고 중증의 환자들에 대한 추이에 따라서 단계를 강화하던 완화하던 그 방식으로 가자는 게 위드 코로나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의료 체계 대응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되고 있나요? 중환자실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중수본 중심으로 그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1.5% 수도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현재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긴급치료병상이나 중환자 그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 같은 그런 사업들을 작년부터 추진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더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체계화하고 또 후송이나 의뢰 체계를 좀 더 정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을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시설은 훨씬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단계적인 그 의료 체계 이송 체계나 전원 체계도 훨씬 더 공고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케어 시스템이나 재택 치료가 된다면 거기서 만약에 증상이 위험이 발생하는 분들은 생활치료시설로 가고 생활치료시설에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또 입원시설로 가고 이런 전원 체계가 조금 더 공고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계시나요? 네, 그 환자에 대한 위험도 중증도를 분류하는 그런 트리아지 시스템을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중증도에 따른 그러니까 단계별 병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원, 이송, 의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또 신속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들을 현재 중수본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의학회에서는 이 역학조사를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건소 인력을 오히려 더 늘려서 고위험 중심의 그런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의 그 방역 내에서의 관리가 더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접촉자를 추적하고 확인해서 접촉자들을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이 되면 추가적인 N차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학 대응 부분도 양적 질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발병하기 전에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있고 또 감염 초기 하루 이틀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분비해서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있고 진단받았을 때는 이미 전파를 다 시켰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의 접촉자 관리로도 한계가 상당히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역학 대응도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인력도 잘 정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진국형 합리적인 감염병 대응책을 준비해서요. 앞으로도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신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무소속 양정숙 의원님. 네.